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02화 많이 소유할수록 좋은 것일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네. 이제 김장들 하셨나? 저는 다음 주에 합니다. 전 이번 주에. 아, 그러네, 그지. 네. 네. 자체적으로 자기 집에서 해요? 네네. 저는 아직도 저희 처가에 가서 한꺼번에 해가지고 네, 진짜요? 올려보네. 네, 분배하고 이거 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들은 김장도 저렇게 덕을 보더라니까. 아니 전생이 아니라 삼생 정도는 그렇게 살아야. 3대가 덕을 쌓아야, 그죠? 그러네요, 그죠? 어쨌든 오늘 주제가 우리 지금까지 뭐 좀 자주 다른 주제의 맥락이긴 합니다만 뒤에서 저희가 소개할 철학자나 관점이 좀 다르다 보니까 좀 나왔는데요. 오늘 주제는 많이 소유할수록 좋은 것일까라는 거예요. 두 분은 스스로를 평가하기에 나는 좀 가진 게 많다. 그러니까 많이 소유했다고 생각하세요? 가진 게 좀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죠. 자유인님은? 저도 뭐 많이 가진 편은 내가 아니니까. 괜한 질문을 드렸나? 어쨌든 그러면 사람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소유할수록? 여기서 이제 무엇을 이라는 건데 주로 돈을. 이제 뭐 돈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자, 재산을. 네. 뭐 적당히 있으면 좋을 텐데 적당히라는 게 좀 많으면 좋겠다는 많은 적당히 뭐 이런 거죠. 네. 얼핏 전 두 사람이 떠오르는데 하나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책이 닳도록 읽었다는 MB가 떠오르고 뻥이죠. 또 하나는 경제학자 중에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행복하고 물질하고 상관관계가 얼마나 있느냐 네.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 많이 갖는다고 행복해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역설적이다. 일정 수준까지는 괜찮은데 일정 수준 넘어가서는 큰 차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아직까지 일정 수준이 안 됐나 봐요. 조금 더 가져야겠구나라는 소유욕이 아직도 좀 있긴 한데 얼마 전에 트렌드 코리아 2020 내년도 거 거기 보니까 하나의 트렌드가 스트리밍 라이프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소비와 관련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소유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하진 않은데 뭔가를 갖고 싶은 욕망은 크니까 다 소유하진 못하고 스트리밍처럼 경험하고 빌려 쓰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바뀐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갖는 소유가 거. 아니라 접속. 네. 그죠? 그런 쪽으로 또 변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죠? 많이 가지면 뭐가 좋아요? 일단 이거 이제 돈, 재산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선택의 넓은 폭, 선택의 자유, 선택의 자유. 이게 제일 저는 크다고 봅니다. 돈이 많으면 뭐든지 선택할 수 있고 좀 뭐 일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사는 집 말고 별장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느낌. 근데 제가 얘기하는 기준이 엄청나게 많은 욕심을 갖는 거를 표현하는 건 전 사실 아니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남이 봤을 때 쟤 저거 하고 싶어, 저거 갖고 싶어라고 하는 게 그걸 알아. 그랬을 때 야, 저 새끼 나쁜 놈인데 욕심쟁이인데 라고 생각하는 거를 표현하는 사람 썩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속물이라고. 근데 그 정도까지를 원하는데도 소유가 잘 안 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떠세요? 되게 많이 소유했을 때 나쁜 점은 있을까요? 재산이 엄청 많다. 그럼 이런 사람 나쁜 점. 제가 이거 딱 한 번 느낀 게 제일 대표적으로 느낀 게 그 골프 치는 사람들 보면 건강 팔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 아는 분들이 자꾸 이걸 뭐 차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
되게 데코레이션으로도 괜찮다, 장식물로도 네. 괜찮은 것 같고 뭐 건강에 도움되는지 모르겠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네. 이 정도는 내가 사도 괜찮겠다 싶은 것들이 뭐 저렴한 몇만 원대에서부터 뭐 한 20만 원대 이 정도까지는 내가 허용 범위가 되는데 이게 완전 기금속으로 700만 원대, 1000만 원대까지 있더라고. 그래 예, 팔자가. 폼은 나요. 그리고 완전히 그 뭐 보석으로 소유의 가치가 좀 있어 보이는 네. 이런 게 있는데 저걸 만약에 내가 살 수 있어서 내가 저거 팔목에 차고 다닌다 그러면 신경 쓰일 것 같다 이 생각은 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쓰여서 그냥 돈 10만 원짜리 팔찌면 네.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렇죠. 잊어버리든 기스 나든 신경 안 쓸 텐데 700만 원짜리면 다른 거보다 여기에 신경을 쓸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막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시계도 차고 다니잖아요. 주변에 그게 명품인지를 모르는 사람만 있을 땐 불안하지 않지. 근데 그걸 알아보는 놈이 있거든. 그 그렇죠. 알아보는 사람은 좋아 보인다, 칭찬도 하고 부러워도 하지만 저거 한번 뺏어볼까 이런 마음도 있는 거거든. 불안감. 한강에서 왜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 많이 타잖아요, 그죠? 근데 한 100만 원 밑으로 되는 자전거 타는 사람은 화장실 보고 싶을 때는 그냥 옆에 딱 세워놓고 화장실 보고 와요. 근데 1000만 원짜리가 넘어가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잖아요. 화장실 잘 못 가요. 그죠? 그런 거가 그럴 수 있겠네. 좀 나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는데 그렇죠. 네. 잃을 게 많은 사람은 불안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네. 예.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는 많이 하죠. 많이 가지면 좋긴 하나 또 그게 꼭 행복과 비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상은 또 왜 그런지를 정확히 좀 잘 모르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을 살면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지 이런 소유에 대해서 인문학적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소유죠. 예. 사람들은 뭔가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또 많이 소유한 사람을 좀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결혼정보회사에서도 등록된 사람들을 나름의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서 등급을 관리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 주로 어떤 요소를 보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게 네. 소고기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등급 나누는 게 네. 그렇죠. 이게 참 슬퍼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고객들이 찾아와서 높은 등급의 소고기, 높은 등급의 인간을 요구를 하잖아요. 저급한 인간하고 소개팅 시켜주면 되게 싫어하지. 그래서 그런 자연적으로 등급을 매길 수밖에 없고 실제 매겨요. 결혼정보회사 같은 경우면 철저하게 자본주의 사회의 논리를 따르겠죠. 그렇죠. 예. 예.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 대략 7가지 항목을 본대요. 하나하나 불러봐 드릴게요. 1번 가정환경, 그죠? 2번 직업. 가정환경은 그 집안 집안이죠, 집안. 예, 그죠? 예. 3번은 학력, 4번은 경제력, 5번 성품, 6번 건강, 7번 외모. 뭐 이게 뭐 우선순위는 아니고 그냥 쭉 나열을 한 거예요. 이 중에 방금 제가 얘기한 7가지 중에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는 뭘까요? 다 돈이구만. 그죠? 아니 근데 네. 예전에 김건모 씨 우리 얘기 잠깐 했잖아요. 네. 김건모 씨는 등급이 왜 이렇게 낮게 나왔을까? 나이 때문 아니에요? 아니 여기 나이는 없잖아. 에이, 건강, 외모. 외모 이런 거죠. 그런 거 다 걸리죠. 그죠? 예. 우리가 흔히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좀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정보회사를 찾는 사람의 기준도 대부분 엇비슷해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돈입니다. 돈. 앞서 얘기한 그 항목을 7개로 쭉 나누었는데 사실 이것도 대부분 돈과 관련된 요소입니다. 그죠? 가정환경. 이것도 상대방 집안에 뭐 재력이 얼마인가를 보는 거지 그 집에 뭐 얼마나 고상한 뭐 취미를 갖고 있냐 이런 거 안 보거든요. 또 직업도 얼마나 돈을 잘 버는 직업인지 보는 거죠. 또 학력도 알고 보면 돈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가정환경, 직업, 학력, 경제력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모두 돈과 관련된 요소다. 이렇게 봐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정보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기준은 뭐니 해도 돈이죠. 돈. 그러니까 상대가 얼마나 많이 돈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돈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잠깐. 예. 그 얘기 하기 전에 예. 우리 다 결혼했잖아요. 예. 솔직하게 한번 까봅시다. 결혼하게 된 계기가 결혼할 때 이런 조건 따지고 가중치 따져서 점수 매겨가지고 우리 결혼 안 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연애 결혼했잖아요. 네, 연애 결혼했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결혼을 하게 된 게 정부 결혼정보회사 이거 말고 뭐였어요? 자유희님은? 저는 밀려서 결혼했는데 주로 이런 거였어요. 당시에 연애를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이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와이프의 언니가 그 자취방에 와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다가 서울 쪽으로 경기권으로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야, 한 방에서 살기 좁으니까 네가 그냥 결혼해라 이라고 했어요. 방 대신 선택한 거예요. 와, 철학자님은 어때요? 저는 귀찮아서 결혼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새로운 사랑을 다시 찾아 나서는 게 너무 지겹더라고 이제. 그래서 이쯤에서 마무리하자 이런 결혼을 했죠. 이혼하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인데. 귀찮아지면 이혼도 할 수 있겠죠. 저는 순수하게 사랑해서 했어요. 네, 그 얘기 하고 싶어서 지금 계속. 그리고 나서 인생이 참 고단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연애 결혼을 하신 분들은 돈을 우선시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사실. 그죠? 다 어떤 각자의 이유, 돈 이외의 어떤 기준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근데 결혼하고 나서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면 그래도 그 부인이 돈을 잘 벌거나 이러면 좀 부럽지 않던가요? 그렇죠. 최고의 삶이죠. 그죠? 네. 어쨌든 근데 저의 질문은 어쨌든 사람이 결혼정보회사에서 배우자를 고를 때 돈을 많이 버는데 왜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일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여기서 발생하니까 돈 때문에 뭘 하고 싶은 걸 못하고 돈 때문에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이러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뭘 엄청 뭐 대단한 부자처럼 뭘 누려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보다는 주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돈이 좀 있었으면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한 이유로 이제 신이 없어진 게 아니라 돈이 그 신의 자리를 대체한 것 같아요. 이제 돈은 신이고 왕이고 권력이죠. 그래서 오늘날 모든 부분에서 돈의 영향력은 압도적입니다. 그러니 이제 결혼에서도 돈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것도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상대방한테 돈이 없다면 나머지 요소들이 아무리 출중해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합니다. 가령 저같이 돈 없는 무명 작가들은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죠? 성격 좋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도 그 사람한테 돈이 한 푼 없으면 종합평가는 꽝이죠. 그죠? 그러니까 돈, 경제력이 최우선 기준이고 나머지 요소는 부차적 요소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현실이긴 한데 네. 조금 슬프기도 하고. 그렇죠? 요즘에 결혼 연령이 늦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기에 그렇죠? 있기도 맞습니다. 하잖아요. 그죠? 예. 예. 물론 뭐 모두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결혼을 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거의 이렇죠. 그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에 대한 평가에도 심각한 왜곡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학창 시절에 별로 볼품 없었던 친구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동창회에서 딱 만났더니 한대 수억 원을 호가하는 고급 외제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이때 나머지 동창들, 특히 이성의 동창들은 그를 여전히 초라하고 볼품 없는 사람으로 볼까요? 그 정도 되면 잘생겨 보여요. 그죠? 그죠? 이렇게 고급 외제차, 높은 지위, 호화주택 등
부를 상징하는 기호 앞에서는 사람들의 가치 판단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외모의 소유자라도 그 사람이 고급 외제차에서 내리는 모습은 왠지 멋져 보이거든요. 제가 뭔가 있나 보다.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현상은 가치평가에서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는 것인데 정작 당사자들은 그런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요게 바로 돈의 힘입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도 돈의 힘을 통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돈은 힘이고 명성이며 존엄이고 우위이며 영향력이다. 현재 돈은 한 인간이 돈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크고 작은 도덕적인 편견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니체는 돈의 힘을 절대적인 것으로 봤습니다. 그에 따르면 돈을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고 그 사람의 명성도 대체로 그가 가진 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비즈니스 관계에서 힘의 우위를 논할 때 갑을 관계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갑과 을의 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은 뭘까요? 누가 돈을 내는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갑을 관계를 결정하는 기준도 딴 거 아니에요. 그냥 돈입니다. 돈. 당연히 돈을 가진 사람이 갑이 되죠. 자본주의 경제체제도 달리 표현하면 자본, 즉 돈이 주인인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돈의 가장 큰 특징은 구매력이에요. 구매력. 무한정의 구매력. 그러니까 돈으로는 뭐든지 살 수 있고 또 돈으로는 원하는 물건 당연히 살 수 있고요. 심지어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옛 속담에 돈이라면 호랑이 눈썹도 빼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돈만 주면 아무리 어렵고 위험한 일도 한다라는 뜻인데요. 이처럼 사람은 돈만 준다면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았을 일도 기꺼이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돈으로는 사랑이나 존엄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돈으로 사랑도 살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영화 기억하시나요? 이 90년대 초반 초중반쯤 나왔나? 은밀한 유혹. 데미 무어하고 예. 로버트 레드포드가 나오는데 예. 제목은 들어본 것 같은데 예. 내용은 데미 무어 부부가 뭐 이제 빚 정리하려고 남은 돈이 얼마 없으니까 라스베가스 카지노를 갔어. 네. 근데 레드포드가 어마어마한 돈을 100만 불을 배팅을 했는데 그 여성의 운을 사고 싶다. 그것 때문에 100만 불을 이겨요. 그리고 여자한테 제안을 합니다. 오늘 하룻밤을 나랑 보내면 100만 불을 주겠다. 이 제안을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뭐 이제 영화에서는 스토리가 흘러가는데 그 영화가 되게 유행하면서 그 당시에 영화 뭐 마케팅상의 목적상 그렇기도 했지만 하루 저녁에 100만 불이면 잠자리 같이 하겠냐. 응답 여성의 80%가 하겠다 이랬어요. 그 당시. 100만 불. 근데 거기 재미있는 기억이 레드포드의 대사가 이런 게 있었어. 하룻밤은 금방 지나가지만 돈은 평생을 함께 할 거다. 그죠? 예. 그리고 영화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요. 그죠? 우리가 돈으로 준 사랑은 일반적으로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가끔씩 목격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왜 뉴스를 보면 간혹 억만장자 노인과 젊고 아리따운 여성이 결혼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반대로 돈 많은 미망인과 젊은 남성이 연애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이들 관계를 모두 돈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돈의 힘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점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처럼 돈은 모든 부분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기도 하는 거죠. 그죠? 예. 네. 우리가 이제 점점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좀 네. 더 이렇게 심화된다고 느낄까? 네, 뭐 이런 그렇죠. 것들 때문에 돈의 힘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그것 외에도 돈이 가진 특징 중에 재미난 점이 있는데요. 뭔가 하면 돈은 자기 힘을 강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스스로 자기의 힘을 드러내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따라주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복종합니다. 왜냐하면 니체 주장처럼 한 인간이 돈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크고 작은 도덕적인 편견을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왜 동창회 고급 외제차를 타고 나온 친구를 보고
예전과 달리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경우인데요. 그 친구는 나머지 동창들을 향해서 자기를 멋있게 봐달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끌고 온 고급 외제차가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도덕적 편견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뭐 어쩌겠어요. 뭐 이해가 되는 바가 있어요. 또 물론 고급 외제차를 끌고 나온 그 친구도 이런 돈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자기의 부유함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죠. 그죠? 이게 이제 돈의 힘이자 영향력인데요. 이처럼 돈은 절대적인 힘과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돈을 쫓고 더 많이 소유하려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면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질수록 많이 소유할수록 그 당사자가 자유롭고 행복해질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돈을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자유롭고 행복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상대적으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그죠? 좀 더 행복한 무엇인가를 추구할 수 있는 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앞에도 말했지만 돈의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많이 가질수록 자유롭고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상사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돈의 막강한 힘을 인정했죠. 하지만 돈이 주는 자유는 무한하지 않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유가 소유한다. 소유는 단지 그 어느 한계까지만 인간을 더 독립적이고 더 자유롭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 한계에서 한 단계만 나아가면 소유는 주인이 되고 소유자는 노예가 된다. 니체는 어느 단계까지는 돈이 있으면 더 독립적이고 더 자유로워진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된다고 본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세 사람이 있습니다. 1번 월세를 사는 사람, 2번 집을 한 채 가진 사람, 3번 집을 10채 가진 사람 있습니다. 셋 중에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아무래도 뭐 10채 가진 사람이 좀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요거 일반화해서 단정하게 말하기는 어렵죠. 근데 니체의 관점에서는 2번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가장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나머지 이제 조건이 동일하다고 전제를 하고 보면 우선 월세 사는 사람보다야 집을 가진 사람이 더 자유로울 겁니다. 그죠? 뭐 이 점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을 텐데요. 이제 문제는 집을 한 채 가진 사람과 10채 가진 사람인데요. 대부분은 집 10채 가진 사람이 더 자유롭고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지만 집을 10채 가진 사람은 집값의 등락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집을 10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진 10채의 집,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물에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런 논리로 니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유는 오히려 소유물과 주인과의 관계가 역전된다라고 본 거죠. 네. 일정 수준이 사람마다 이제 기준의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 있겠는데 뭐 니체의 주장이나 네. 스털린의 역설이나 뭐 이게 다 거죠? 비슷한 네. 이야기가 되겠군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현실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분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많겠죠. 뭐, 그죠? 네. 니체의 관점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주식에 푼돈 투자한 사람은 주식 등락에 좀 쿨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가령 뭐 한 50만 원 정도 넣어놨다. 이러면 오르고 내리고에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쿨할 수 있는데 주식에 100억쯤 투자를 해놓은 사람은 오히려 주식 시세판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니체의 주장에 동의한다면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만 보유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요. 어느 정도의 돈은 인간을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만들어주지만 돈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오히려 그 돈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노예처럼 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사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난 노예가 좀 됐으면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난 노예 좋은데? 뭐 이럴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실제 경험하지 않아서
더 갖고 싶어하는 경향도 사실은 되게 좀 많기도 하죠.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돈이 많아도 돈의 노예가 되지만 없어도 돈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네. 없으면서 되느니 있으면서 되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철학자의 주장이 되게 공허하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돈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인간이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돈이 많은 재벌일수록 가족 관계가 돈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형제끼리도 돈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우열이 갈리기도 해요. 돈 많은 동생이 돈 없는 형한테 반말하기도 하고 막말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 간혹 봅니다. 한마디로 돈이 많아지면 족보가 뒤집어지기도 하죠. 안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옛날에 모 그룹의 재벌 셋째 형이 큰 형과 상속 문제로 그죠? 다투다가 그죠? 자기 이름을 불렀다고 아니 지가 내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 뭐 이딴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해서 돈을 추구하긴 하되 돈이 삶의 전부이거나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그 돈 이외에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해서 자기 삶의 중심에 돈이 아니라 돈 이외에 돈 빼란 소리 아닙니다. 돈 이외에 또 다른 뭘 채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돈 없으면 돈을 쫓고 갈망하고 그것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이런 노예 근성이 발휘가 되기도 하지만 또 많아도 돈 때문에 집착하고 또 신경 쓰이고 또 그것 때문에 결국 또 노예가 되는 이런 그렇죠. 경우도 결국은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되지만 좀 적당히 있는 게 좋죠. 그죠? 근데 그 적당히를 못 채우니까 이제 그죠? 인생이 고달픈 거. 이 인문학을 하시면 그 적당히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현실감 있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는데 사실 뭐 돈을 무시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다만 아쉬운 건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최우선 가치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게 아닌가. 그렇죠. 뭐 이건 뭐 본인 의지의 문제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우리가 살면서 뭔가 이렇게 소유나 돈과 관련되지 않은 우정이나 사랑 이런 것들까지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건 좀 슬픈 현실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자본주의 구조가 만들어낸 현상인데 이제 그 속에 돈이 중요시되면 우선시되면서 인간 본연의 가치들은 뒤로 밀려나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철학자들이 이제 그 돈만이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구조에 깊숙이 발목이 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네가 돈을 벌어봤어? 벌어보지 않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이제 또 반론을 펴기도 하는데 사람이 모든 걸 경험해봐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세상과 우주에 대한 그죠? 본질에 다가서려는 노력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니체가 뭐 지도 돈 별로 못 벌었던 사람이 돈에 얘기하는 걸 돈과 관련된 주장을 하는 걸 믿을 수 있냐 이렇게 뭐 반론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죠? 그렇게 반론하는 사람보다는 더 통찰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가 되는 게 환자가 의사를 믿는 건 그 의사가 모든 병을 다 알아봤기 때문에 그렇죠? 믿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마무리하죠.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소유 얘기하는데 소유를 저는 큰 넓은 의미에서 얘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돈 얘기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소유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되는 게 있고 그 값어치가 점점 숙성이 되고 원숙되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수억짜리 외제차 예를 좀 드셨는데 그건 감가상각 되는 그 감가상각 되잖아요. 다만 그거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좀 우러러보거나 멋있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치가 계속 상승되어지는 거는 아닌. 그래서 가치가 상승되어지는 거는 소유하되
가치가 상승되지 않는 거는 경험하고 아까 우리 트렌드에서 나왔던 것처럼 스트리밍 라이프로 이렇게 가는 게 옳은 방향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좀 많이 들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적 자산은 쌓을수록 소유할수록 되게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물 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죠 증가하는 그렇죠. 쌓여가는 것들을 더 소유하려고 노력하라. 그렇죠.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아주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자유인님.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돈 하다가 배부른 돈이 되지는 말자. 그 뒤에 돈자는 돼지 돈자죠. 그죠? 한 줄 평에 돼지. 좋습니다. 예. 돈하지 말고 배부른 되지 말자.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좋습니다. 오늘은 많이 소유할수록 좋은 것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살면서 불가피하게 소유물을 가지려 하고 그 결과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니체 주장처럼 돈은 힘이고 명성이고 존엄이며 우위이고 영향력이어서 그걸 가진 사람에게 도덕적 편견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갖는 돈이나 소유물은 어느 수준까지는 인간을 더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만들어주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면 주객이 전도되고 맙니다. 즉 소유물이 주인이 되고 소유자는 그 소유물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해서 소유물이나 돈을 추구하긴 하되 돈이 삶의 전부이거나 삶의 중심에 있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돈 이외에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는 많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02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